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친구네서 새벽 1시까지 술 한잔하며 놀다가 이제 자야겠다고 불을 끄는 순간 발코니 창문을 통해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여자친구가 창 너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먼 친구네? 그것도 이 늦은 시각에? 놀라며 집 밖을 나가봤지만 여친은 이미 가버린 듯. 이상한 느낌에 여자친구의 행방을 수소문하는데 그녀는 그 시각 그녀의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것도 그녀를 목격한 시각이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각이라면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죽은 여자친구의 영혼이라도 만나본 걸까요? 범인은 잡혔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정황들. 더구나 남친의 불가사의한 목격 증언으로 요상한 방향으로 여론몰이가 일어나려 하고 이럴 때 구산하기 형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과학적 추리로 진실을 파헤치는 천재 과학자 유가을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불가사의한 사건은 또 어떻게 해결될지 탐정 갈릴레오의 추리를 따라가 볼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어김없이 등장인물 소개를 붙여두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탐정 갈릴레오 예지몽 시리즈 두 번째 사건 영을 보다 제1장 나가의 기요미는 노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레몬처럼 선명한 노란색. 기요미가 좋아하는 색이다. 커피숍은 넓으면서도 붐볐지만 그 선명한 노란 색채 덕분에 호소단이 다가오는 바로 기요미를 알아보았다. 미안. 퇴근하려는데 과장이 이상한 일을 부탁하는 바람에. 호소단이는 얼굴 앞에 손날을 세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며 기요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약속 시간은 7시였는데 20분이나 늦었다. 기요미는 분명 마음이 상한 눈치였다. 비죽하니 앞으로 내민 입술이 그걸 말해주었다. 5분만 더 늦었으면 나 가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잖아. 나는 커피로 주세요. 주문을 받으러 온 웨이트리스에게 호소다니가 말했다. 자기는 툭하면 30분이나 넘게 지각하면서 어쩌다 내가 한번 늦으면 이 난리를 친다고 호소다니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녀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배고파 죽겠어. 알았어. 뭐든 먹고 싶은 거 사줄 테니까 제발 화 좀 내지 마. 뭐든지? 정말이지? 기요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물론. 그럼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말하며 기요미는 구찌 핸드백을 열더니 잡지에서 오려낸 종이를 꺼냈다.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의 소개 기사였다. 요리의 맛보다는 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호소다니도 들은 적이 있었다. 주머니 사정이 그리 풍족하지만은 않은 관계로 한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더는 기요미의 토라진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렇지만 예약이 필요할 텐데. 지금 전화하면 안 될까? 그러지 뭐. 호소다니는 종이 조각을 들고 일어서서 커피숍 바깥으로 나가 레스토랑에 전화를 했다. 오늘은 만석입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불경기라 그런지 금방 예약이 됐다. 자리로 돌아와 예약이 됐다고 말하자 기요미는 눈을 반짝이며 방긋 웃었다. 고마워. 아무래도 그녀의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다. 악마 같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호소다니는 블랙커피를 마셨다. 이 여자한테 반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호소다니는 체념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기요미는 자꾸 시계를 보았다. 호소다니도 따라서 자신의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무슨 할 일이라도 있어? 호소다니가 물었다. 싱가포르로 간댔나? 설마 진짜 애인이랑 가는 건 아니겠지?
바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대학 시절 친구랑 쇼핑 여행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던 기요미는 갑자기 울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근데 오늘 밤 또 전화가 올 거야. 분명해. 그녀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호소다니는 알고 있었다. 그 자식한테서? 아마도 가게 쉬는 날은 늘 그랬으니까. 정말 끈질기네 그 자식. 귀찮아 죽겠어.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도 못하고. 호소다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슬슬 냉정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편이 그 자식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알면서도 말이 잘 안 나와. 자기 이름을 대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게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테니까. 그래도 정말 말하기 힘들어. 기요미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내가 말할까? 호소다니의 말에 그녀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좋아. 가까운 시일에 이야기하지 뭐. 근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우정에 금이 가면 어떡하지? 그저 호기심 때문에 묻는 것 같았다. 뭐, 그때는 그때고. 호소다니는 그렇게 정리해버렸다. 레스토랑을 나선 직후 호소다니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려 하는데 잠깐만 하고 기요미가 그 손을 제지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조그만 카메라를 꺼냈다. 그리고 허리를 조금 굽히더니 바로 옆에 전신주 쪽으로 렌즈를 돌렸다. 거기에는 얼룩무늬 새끼 고양이가 있었다. 아마도 집을 나온 고양이일 것이다. 기요미는 카메라 셔터를 몇 번 눌렀다. 그와 동시에 스트로브 라이트도 반짝거렸다. 아직도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버릇은 여전하네. 호소다니가 말했다. 그럼 언제 찬스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녀는 카메라를 핸드백 안에 넣었다. 그녀와의 첫 번째 데이트 때 기요미는 그즘 사진에 푹 빠져 있다는 말을 했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녀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잘 찍은 것이긴 하지만 이렇다 할 특징은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사진이었다. 그저 취미로 셔터를 누르는 것이라고 호소다니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개인전을 열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기요미가 사는 아파트는 고엔지에 있었다. 거기까지 그녀를 바래다주고 내리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호소다니의 동선이다. 이것저것 마구 찍다 보면 이상한 게 나오거나 하진 않아? 택시를 타고 나서 호소다니가 물었다. 이상한 거? 예를 들면 심령사진 같은 거 있잖아. 기요미는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게 찍힌 적이 있긴 해. 정말? 그냥 비슷한 거. 하얗고 뿌연 게 찍힌다든지.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 거 찍힌 다음에 액땜 같은 거 안 해도 돼? 글쎄, 안 하면 어때서?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심술궂은 표정으로 호소다니를 보았다. 사실은 이전에 한번 그런 사진을 일부러 찍으러 다닌 적도 있어. 그래? 왜 밤에 사진을 찍으면 영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장소에 갔거든? 혼자 가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래서 찍었어? 그럼? 결과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한 게 찍힌 것 같기도 해. 오. 다음에 보여줄게. 하긴 별 대단한 사진도 아니지만. 야, 그래도 궁금한데? 기요미가 입술을 핥았다. 그때 그거보다는 더 굉장한 사진을 찍긴 했는데. 굉장한 사진? 어떤 건데? 말하긴 어렵지만 내겐 정말 행운의 사진이랄까? 그게 뭔데? 괜히 궁금해지는데. 아니야. 미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 잊어버려.
그보다 기요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꾸었다. 그녀는 행운의 사진에 대해 호소다니에게 말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다. 호소다니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도 그게 어떤 사진인지 궁금해져 마음에 걸렸다. 기요미를 발에다 준 다음 택시 안에서 호소다니는 핸드폰을 꺼냈다. 거기에 등록된 고스기 고이치의 단축 버튼을 눌러 화면에 띄웠다. 고스기는 호소다니의 대학 시절 친구이다. 학부는 다르지만 같은 럭비부였다. 졸업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이다. 한 달쯤 전에 고스기에게 연락을 받고 회사가 끝난 후에 술을 마시러 갔다. 새로운 술집을 찾아냈다고 고스기가 자랑을 해서였다. 호소다니는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다. 고스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술집은 신바시에 있었다. 밝은 분위기에 비교적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가게였다. 호스티스들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고 호소다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친구 고스기는 여자와는 이야기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이런 술집을 드나든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나가의 기요미는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고스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곧장 테이블에 와서 앉았다. 그렇게 미인은 아니지만 익살과 요염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기묘한 개성의 소유자였다. 그때도 그녀는 레몬빛의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호소다니는 한눈에 그녀에게 끌리고 말았다. 그리고 고스기의 몸짓이나 표정에서도 그가 왜 이 술집을 찾아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명 기요미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여자 앞에만 서면 과묵해져 버리는 그가 열심히 그녀의 관심을 끌려하는 게 빤히 보였다. 호소다니는 술집에서 나온 다음 고스기에게 물었다. 그러자 고스기는 곧바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기요미와 꼭 사귀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근데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질 않네. 저런 타입은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짧게 자른 머리를 극적이며 고스기는 그렇게 말했다. 왜 그때 그런 타입의 여자는 너에게 안 어울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호소다니는 지금도 후회스러웠다. 그때 그런 말을 했더라면 이야기는 간단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힘을 좀 써봐. 라고 친구 고스기를 격려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호소다니는 고스기에게는 말하지 않고 슬쩍 기요미에게 접근했다. 몇 번이나 혼자서 그 가게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조바심을 낸 게 김 빠질 정도로 산뜻하게 응해주었다. 나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주파수가 맞는 것 같았어. 처음 두 사람이 호텔에 갔을 때 그녀가 한 말이었다. 친구 고스기는 아직 둘의 관계를 모른다. 오히려 요즘 들어 그는 호소다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야 그녀가 마음을 여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요미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빨리 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질질 시간만 끌고 있다. 호소다니는 휴대폰의 발신 버튼을 눌렀다. 2번 신호가 울리고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고스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고스기 씨 댁 아닌가요? 고스기 집 맞는데. 혹시 호소다니? 상대의 목소리와 어투로 호소다니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뭐야, 너 야마시타잖아? 고스기네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호소다니. 고스기가 집 좀 봐달라고 해서. 야,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너도 이리 와. 지금 어디야? 나야 택시 타고 외곽 고속도로에서 북상 중이지. 그럼 운전사에게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으라고 해. 내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 술은 얼마든지 있거든. 오랜만에 아침까지 신나게 마셔보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야마시타는 전화를 끊었다. 어쩔 수 없지 뭐. 가볼까?
핸드폰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호소다니는 말했다. 저 기사 아저씨, 미안하지만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구가야마로 좀 가주세요. 고스기는 오래된 테라스하우스에 산다. 2층 집에 방이 2개이다. 일단 정원 비슷한 게 붙어 있어서 단독주택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고 고스기는 늘 자랑했다. 그의 집에서 야마시타가 맥주를 마시며 호소다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마시타도 럭비부 시절의 친구다. 작년까지 일하던 설계 사무실이 망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다. 고스기는 저녁에 나갔어. 인터뷰 끝나면 차로 오사카로 간다나. 내일 이른 아침에도 취재가 있다고 하더라고. 야, 그 스포츠라이터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혀가 조금 꼬부라지기 시작한 야마시타가 말했다. 글재주가 있던 고스기는 졸업 후 프리랜서가 되어 주로 출판사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감을 얻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몇 군데 잡지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야마시타의 말로는 오사카에 있는 소년 스포츠 클럽을 취재하러 출장을 갔다고 한다. 방 한 구석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하얀 페르시안 고양이다. 고스기가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 전에 들은 적이 없었다. 아는 사람이 기르던 고양인데 한 일주일 전에 맡았나 봐. 근데 갑자기 취재 출장을 가게 됐다면서 나돌아와서 좀 돌봐달라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을 보는 게 아니라 고양이에게 서비스할 집사가 된 셈이지. 아,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구만. 네, 고양이를 돌본 적은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별거 아니네. 제가 아주 얌전한데다가 대소변도 아주 잘 가리고 말이야. 그래서 아르바이트비는 얼마나 받는 거야? 하루에 5,000엔. 빈둥비둥 노는 백수에겐 감지덕지지 뭐. 술도 가득 차 있고 말이야. 실업자 신세라 고마운 제안이었다고 야마시타는 자주 섞인 웃음을 띠며 말했다.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맥주와 위스키, 거기에다가 일본 청주까지 물처럼 들이켰다. 빈집 지키는 이번 아르바이트에는 냉장고 속에 있는 거라면 뭐든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된다는 보너스가 달려 있었다. 냉장고에는 맥주가 잔뜩 들어있었고 따지 않은 위스키와 청주도 한 병씩 있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마신 탓인지 야마시타는 자정이 조금 넘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새벽 1시쯤에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휴, 참, 세상 편한 놈이야. 호소다니는 담요를 덮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은 2층 방에서 잘 생각이었다. 계단에 한 발을 올리고 벽을 짚는데 벽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고 말았다. 순간 실내는 암흑으로 변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라기도 하고 약간 취하기도 해서 호소다니는 잠깐 몸의 균형을 잃고 말았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손가락으로 볼을 문지르며 일어났다. 바로 그때였다. 창밖 정원 쪽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집 안을 엿보고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그를 덮쳤다. 기욤이? 레이스 달린 커튼 너머이긴 했지만 거기 선 사람은 분명 기욤이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보았던 노란 정장 차림으로. 그 모습이 희미한 빛을 받아 어둠 속에 뿌옇게 피어올랐다. 기욤이! 호소다니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둠이 눈에 익지 않은 데다가 술기운도 있어서 여기저기 몸을 부딪혔다. 문을 열고 맨발로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기욤이!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호소다니는 맨발로 창앞까지 뛰어나갔다. 그러나 거기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뭐야 이건? 호소다니는 동요했다. 혼란스러웠다. 하긴 기욤이가 여기 올 리가 없잖아. 그녀는 고스기를 애써 피하고 있지 않았던가.
가슴속에서 불길한 먹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핸드폰에도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호소다니는 잠시 생각해 본 다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오다 후지코라는 여자의 핸드폰이었다. 후지코는 기요미의 친구로 그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같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예전에 같이 노래방에 갔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두었다. 여보세요? 후지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후지코 씨,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나 호소다니. 어쩐 일이에요? 늦은 시간에?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미안하지만 기요미의 집에 좀 가봐줄 수 있어? 기요미 집에요? 지금? 왜? 그러니까 이유는 나중에 설명한다고. 아무튼 빨리 좀 가줘. 핸드폰 저편을 향해 호소다니는 화난 듯이 소리쳤다. 제2장. 호소다니의 말을 듣고 후지코는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나선 거야. 후지코의 집은 그 아파트의 3층이고 기요모의 집은 5층. 만일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테지만 이때 후지코는 계단을 선택했어.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려 한 거지. 여기까지 말하고 구사나기는 말을 끊더니 유가와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데이토 대학 공학부 물리학과 제13연구실.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러 가고 아무도 없었다. 유가와,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지. 계속해봐. 계단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4층에서 3층을 거쳐서 2층으로 뛰어내려가는 남자의 모습을 본 거지. 머리는 스포츠형에 회색 블루종을 입었는데 오다후지코는 그 남자의 옆모습이 왠지 눈에 익었다고 해. 신발씨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다고. 그런데 남자는 너무 서두르느라 그랬는지 후지코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요미의 집으로 가봤지. 벨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무손잡이를 돌려봤더니 그게 잠겨있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시체를 발견했다는 거로군. 그게 나가이 기요미는 세면장에 쓰러져 있었어. 오다우지코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했고. 드디어 명형사 구사나기 순사부장의 등장이로군. 유가와가 싱긋 웃었다. 그렇긴 한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나설 자리는 거의 없더라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는 벌써 범인이 누군지도 드러났고 체포도 시간 문제였으니까. 그 오다우지코가 목격한 사내 말이지. 유가와의 물음에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스포츠라이터 고스기 고이치. 아까 말했듯이 호소다니의 친구고 나가이 기요미를 좋아하는 사내. 고스기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올랐을 쯤 놈은 도메이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어. 물론 체포는 그리 어렵지 않았고 그 목적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수사관을 오사카로 보내면 끝이었거든. 그래서 고스기가 범행을 인정했나? 처음에는 부인한 모양이야. 그러나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하자 순순히 자백했다는군. 그랬군. 느낌으로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 같군. 맞아. 전형적인 충동살인이지. 그날 밤 고스기는 나가의 기요미의 아파트 집 앞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11시가 다 되어서 돌아왔다. 고스기가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자 처음에 그녀는 싫다고 한 듯하다. 그러나 이대로 보내서는 깨끗하게 매듭을 짓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고스기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가슴을 호소했다. 사귀고 싶다고. 단지 즐기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가의 기요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강한 오투로 고스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말했던 것 같다. 그래도 고스기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쨌든 잠시라도 좋으니 만나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면서. 그러자 이 언저리에서 나가의 귀요미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때까지는 가게에 오는 손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의를 차렸지만 이때부터 그런 자제심마저 사라지고 만 것 같다.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촌스러운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겠다는 거야. 손님이니까 예의를 갖춰 대한 것뿐이야. 착각하지 말라고. 그녀의 입에서 고스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입가에 미소마저 머금은 채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한다. 그 빈정대는 듯한 미소를 대하는 순간 고스기의 마음속에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의 목을 조리고 있었다고 하더군. 참으로 범죄다운 범죄로군. 살인다운 살인이라고 할까. 이윽고 유가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럴까? 그럼 당연하지. 현실적인 살인사건은 대체로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말다툼 끝에 꼭지가 돌아서 죽이고 마는 경우가 대반이지. 살인이라는 게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보니 일반인이 실행하려면 광기라든지 충동이라든지 그런 비일상적인 정신 상태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게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긴 한데. 구산아기는 손가락으로 코밑을 문질렀다. 그런데 이런 뻔한 이야기를 내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듣기엔 별다른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 산뜻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유가와의 얼굴을 구산아기는 의외라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봐 유가와, 내 말을 분명 잘 들었다면 한 가지 문제점을 느꼈을 텐데 이 사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은 호소다니가 나가의 귀요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새벽 1시경에. 그리고 그 시간에 귀요미는 보스기에게 살해당했다고. 어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라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팔짱을 끼고 유가와는 책상에서 다리를 내렸다. 의자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가 말했다. 그거야 아주 절묘한 우연일 테지. 냉랭한 말투였다. 우연? 어떤 우연인데? 호소단이라는 인물은 잔뜩 술에 취해 있었어. 그러니 반쯤 잠든 상태라고 해도 좋겠지. 그런 상태에서 애인 꿈을 꾼 거겠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걸었을 때 우연히도 그녀의 집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 참, 우리 과장하고 똑같은 의견이네. 호소다니가 꿈이나 환상 같은 걸 봤다. 그런 결론. 하하, 늘 그렇지만 자네 과장과 난 주파수가 아주 잘 맞는군. 유가와가 소리내며 웃었다. 그런데 호소다니는 절대로 꿈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장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단 말이지. 자네도. 사고에 그 정도로 유연성이 있다니 경찰의 미래는 밝다고 해야겠군. 유가와의 비아냥거림에 구산아기는 입을 비죽거리며 볼을 긁었다. 에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대로 보고서를 쓰면 이건 거의 신비주의가 되어버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수사관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영이 호소다니에게 사건을 알려주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것도 재밌잖아. 어느 세계건 유머는 필요하니까. 유가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어때? 이번 미스테리를 나랑 한번 풀어보지 않겠어? 미스터리라. 글쎄, 이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을까? 유가와는 일어서서 창 쪽으로 걸어갔다. 커튼 틈으로 비쳐든 봄 햇살이 그의 하얀 가운 위에서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다. 설령 호소다니가 졸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각을 벗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아니, 환각이라는 말은 좀 과할지도 모르지. 그저 착각 정도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봤다는 거야? 바람에 날리는 타워를 유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옛날부터 흔한 일 아닌가. 그때 호소다니는 연인과 데이트를 한 직후이기도 했고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술에 취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사소한 해프닝 때문에 정신을 잠깐 잃었었을 수도 있고, 그때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뭔가가 보였던 거지. 만일 당황하지 않았더라면 냉정하게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거야. 이를테면 어떤 물체가 단순히 유리창에 비친 것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때 그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거지. 유리창에 비친 뭔가를 보고 연인의 모습이라고 착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그런데 바로 그 착시를 일으킨 그 시각에 우연히 그 연인이 목 절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으로 기묘한 우연이라는 거지. 구산하기는 유가의 말을 듣고 길게 숨을 내뿜었다. 결국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가? 왜? 불만스러운가? 불만스럽기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영혼의 소행이라고 해야 할 텐데. 세상에는 때로 이번 경우처럼 아주 드문 확률로 일어나는 우연도 있어. 그러니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꼭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봐. 그렇게 말하며 유가와는 성큼성큼 걸어 개수대 앞으로 갔다. 커피 한잔 하겠나? 괜찮아. 근데 이번 사건이 발표되면 지난번처럼 또 기자들이 옳다구나 하고 달려들 거야. 유령이니 영이니 신비니 하면서 말이지. 유가와 자넨 그런 반응이 괜찮아? 하지만 어쩌겠나.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좋아. 과장에게도 그렇게 보고하는 수밖에 없겠네. 구산하기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근데 뭐 다른 건 없나? 주전자를 올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서 유가와가 물었다. 다른 거라니? 그 사건에 대한 의문 말이야. 듣기엔 아주 단순한 사건이긴 하지만.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영의 소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지 뭐. 굳이 더 한 가지를 들자면 피해자에게는 빚이 꽤 많았다는 거. 빚이 많았다. 아직 정확한 액수를 다 파악하지도 못했지만 최소한 4,500만 엔은 될 것 같더라고. 아주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린 모양이야. 하긴 방안을 둘러보니까 꽤나 화려한 생활을 한 것 같더라고. 명품 천지도군. 피해자에게 빚이라.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유가와가 물었다. 사인에는 문제없고. 없어. 손목에 가느다란 상처가 있긴 하지만 그건 별 문제 없다고 봐. 손목의 상처. 컵에 인스턴트 가루를 넣던 유가와가 손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 쪽 손? 어떤 상처인데? 왼손일걸? 대수롭지 않은 상처였어.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그러자 유가와는 스푼을 든 채 잠시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이윽고 주전자 부리에서 삑 소리와 함께 김이 뿜어져 나왔다. 물 끓잖아. 구산하기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다. 유가와는 스푼 끝으로 구산하기를 가리켰다. 자네의 정말 나쁜 버릇이 뭔 줄 아나?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나중에 이야기한다는 거지. 내게 그 말을 먼저 했더라면 다른 답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뭐야? 손목에 난 상처가 뭐 문제라도 된다는 얘기야? 아마도 그럴걸. 유가와는 스푼을 지휘봉처럼 좌우로 흔들어댔다. 그럼 나를 안내해 주겠나? 그 영이 나왔다는 집으로 말이야. 제3장. 고스기가 사는 테라스하우스 앞에서 구산하기는 유가와에게 흰 장갑을 건넸다. 과장한테 자네에게 이 집을 보여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 딱히 문제는 없겠지만 안에서 물건을 만질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끼도록 해.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에서 장갑을 꼈다. 지문을 묻히지 않는 건 상식이지. 자네는 지금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아마 자네들은 이 집을 다시 조사하게 될 거야.
그래? 유령소동은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주지. 유가와는 발길을 재촉했다. 구사나기는 고스기가 체포된 직후에 이 집을 한번 찾아왔었다. 그때까지 그곳에 있던 야마시타 스네이코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야마시타의 말은 고스기의 자백 내용과 일치했다. 방 안에 마구 흩어져 있던 맥주병과 스낵봉지 따위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얀 페르시아 고양이도 주인에게 돌려주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독신 남자의 방답군. 장식이라고는 거의 없는 썰렁한 실내를 둘러보며 유가와가 말했다. 야마시타나 호소다니 말로는 여자가 드나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야. 여태 여자를 사귄 적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하더군. 긴장하지 않고는 여자랑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우는 상대가 스포츠 선수일 때, 게다가 대화 내용도 운동 경기에 한해서만 가능했다고 하더군. 골동품 같은 남자로군. 하긴 옛날 체육계에는 그런 타입이 많았지. 유가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와 구사나기는 데이토 대학 배드민턴부에서 같이 활동했었다. 그랬던 그가 술집 아가씨에게 열을 올렸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호소다니가 그러더군. 애당초 그 정도로 여자에게 면역이 없었던 사람이니 한 번 정을 주면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고도 했고, 그 의견엔 나도 동감이긴 해. 고스기가 피해자와 만난 계기는 단순히 그 술집에 들어갔기 때문일까? 고스기 말로는 그래. 우연히 들어갔다고. 그래서 더욱더 운명적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지. 운명이라. 운명이란 말이지. 유가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로 들어섰다. 그의 눈길이 서랍장 위에 놓인 오디오 기기에 멈추었다. 아주 좋은 오디오 기기를 갖고 있군. 이게 작년에 나온 신기종이거든. 심플하면서도 음의 재현이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들었어. 그렇게 말하며 전원을 켜더니 CD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곡을 듣고 유가와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놀라운데. 이건 잠자는 숲속의 미녀잖아. 스포츠맨 이미지와는 너무 잘 안 어울리는데. 아휴, 그건 됐고 빨리 그 유령의 미스터리나 풀어보라니까. 거참, 닥달하지 좀 마. 유가와는 옅은 미소를 머금으며 부엌의 식기선반을 살펴보았다. 솔직히 구사나기는 유가와가 왜 갑자기 유령 목격담에 관심을 가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듯하지만 그 관련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자꾸 질문을 던지면 안 좋다는 것을 구사나기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1층을 한번 둘러본 다음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3평짜리와 2평 반짜리 방이 하나씩 있었다. 2평 반짜리가 침실인 듯 자그마한 옷장과 침대가 있었다. 3평짜리 방은 작업실이었다. 컴퓨터 책상, 파일이 몇 개 꽂힌 책장이 있었다. 각각의 파일 등에는 프로야구 1, 대학 럭비, 육상과 같은 항목이 적혀 있었다. 피겨스케이팅, 펜싱과 같은 파일도 있었다. 이런 거 조사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호소다니가 피해자의 유령을 본 곳은 1층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실험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는 안경 속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하하, 실험 말이지. 어떤 실험? 그거야 나도 모르지. 눈의 착시 실험, 그런 걸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좋군. 자연과학이라면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던 자네가 아주 좋은 성장이야. 유가와는 구사나기의 어깨를 툭 치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은 기분으로 구사나기는 그 뒤를 따랐다. 다시 1층 거실로 들어선 유가와는 창 쪽을 바라보고 섰다. 거리가 수미터 정도군. 그게 유령이건 마른 억새풀이건 보고 착각을 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 그 호소단이란 사람, 시력에는 문제가 없겠지.
내 다 확인해뒀지. 양쪽 다 0.7. 0.7이라. 유가와가 중얼거렸다. 오디오 스테레오 스피커에서는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구산하기는 볼륨을 낮추려고 다이얼을 돌렸다. 그러자 지직지직 잡음이 났다. 혹시 구산하기 고수기의 사진을 가지고 있나? 아니, 지금 없는데. 그럼 고수기란 남자는 어떤 스타일이지? 자네 말대로라면 치장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셈이지. 어찌 보면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헤어스타일은 그냥 스포츠형이야.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입가에 주름을 잡으며 영문 모를 미소를 머금었다. 뭐야? 그게 어쨌다는 건데? 구산하기가 물었다. 유가와는 실내를 다시 둘러보더니 뭔가 생각하는 포즈를 취했다. 이윽고 스테레오를 끄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이번 사건 말이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지 모르겠군. 뭐라고? 구산하기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럼 진범이 따로 있다는 뜻이야? 아니, 범인은 아마 그대로일 테지. 그렇지만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 사건의 성격? 지금으로서는 경찰은 충동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 충동살인이 아니라면 계획적인 살인일 거다 이 말이야? 에이, 설마. 구산하기가 웃었다. 이렇게 조잡한 계획살인도 있나? 드러난 증거만 봐도 모든 게 맞고잡인데. 아까 내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호소다니가 환각을 보았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바로 그 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희귀한 우연이라고. 그런 우연이 일어났을 때 혹시 그게 필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과학세계의 상식이야. 즉, 그 시각에 유령이 나온 것도 살인이 일어난 것도 모두 애당초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닌지를 가정해본다는 거지. 그렇게 해봤더니 난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 유가와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과학자의 그곳으로 돌아가 있었다. 잘 맞아떨어졌다. 사실 자네의 말을 듣고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첫째는 피해자가 고수기를 방 안으로 들였다는 것. 아무리 집요하게 접근한다 해도 혼자 사는 여자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해. 나는 고수기가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고 봐. 하지만 그랬다가는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고수기는 스포츠맨 타입의 거구라면서 작정을 하고 힘을 발휘하면 여자 입을 틀어막은 뒤 여세를 빼앗아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닐 거야. 그녀를 설득해서 들어가는 것보다야 훨씬 수월했겠지. 힘으로 하지 않았다면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까지 말하고 유가와는 스스로의 말에 취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클로로포름이 좋겠어. 그러면 손목의 상처도 쉽게 설명이 되고. 유가와, 난 바로 그걸 모르겠어. 그 손목의 상처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마음에 걸렸던 두 번째 항목이 바로 그거야. 일상생활에서 손목의 상처를 입을 만한 일은 별로 없다네. 굳이 든다면 자살 미수. 그러나 자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가의 기욤이란 여성은 자살 같은 걸 할 타입은 아니지. 그러면? 범인 고수기가 남긴 상처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포장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했다면 그녀는 기절해 있었을 테니 손목을 슬쩍 흔들 저항할 수도 없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현실은 목을 졸라 죽였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겠지. 예를 들어 혈관을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자르지 못했다거나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게 실제로는 몹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거야 그렇지. 동백을 자르려고 하다가 손목 피부만 자르고 소동을 부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하니까. 주저하다가
그저 상처만 내는 경우가 많고 이번 경우도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가 눈을 뜬 게 아닐까. 그래서 갑자기 당황한 나머지 목을 졸랐다. 바로 그것이 나의 추리야. 유가와의 말을 듣고 구사나기가 신음을 뱉어냈다. 그렇다면 현장에 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할 텐데. 그건 고수기가 청소를 했을 거야. 경찰도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걸 알고는 따로 혈흔 검사를 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건 그렇지. 그럴지 모른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이상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살인의 근거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고수기가 그런 사실을 자백하지 않은 건 같은 죄라 하더라도 중동살인이라면 형량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테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계획살인의 죄가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유령이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런 셈이지. 유가와는 점잔을 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유령 때문에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세상 일이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 유령 소동에 대해서 자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봐. 글쎄, 그건 계획적인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면 저절로 드러나지 않을까. 우선 자네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범행의 동기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할 때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하니까. 그건 우리가 조사를 안 한 게 아니야. 하지만 고수기와 나가이 기요미 사이에는 손님과 술집 호스티스, 반한 남자와 그 대상이 된 여자라는 관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단 하나도 빠뜨린 게 없다고 구산하기 전엔 단언할 수 있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유가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피해자에게는 거액의 빚이 있었어. 그 언저리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고양이와 집을 봐주러 왔던 사람. 고양이와 집을 봐주러 왔던 사람? 뭐야 그게? 사건 당일 밤 고수기는 자신의 고양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맡고 있었잖아. 그런데 갑작스런 취재건으로 집을 봐줄 사람이 필요해진 것도 바로 그 고양이 때문이었어. 그게 과연 우연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양이를 맡은 것도 고수기의 계획이란 말이야? 만약 유령이 계획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다음 유가와는 손가락으로 안경테를 밀어 올렸다. 아니야. 분명히 계획된 것일 거야. 제4장. 아, 그 사진이라면 본 적이 있어요. 카운터에 스텔 의자에 앉아 짧은 스커트 아래로 뻗은 다리를 꼰 채 오다우 지코가 말했다. 담배를 끼운 손가락 끝에 긴 손톱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신바시의 클럽 타투에 와 있었다. 나가의 기요미가 일하던 가게다. 시각은 오후 6시 40분. 가게 안에는 아직 손님이 없다. 어떤 사진인지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죠. 음침한 사진이었어요. 다마 공원묘지 옆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고 그 곁에 허연 연기 같은 게 찍혀 있었죠. 기요미짱은 0일 거라고 했지만 글쎄요, 뭐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마 공원묘지라. 그것 말고 다른 사진은?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것도 몇 장 찍었긴 했는데 영혼 같은 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영은 그렇다 치고 그때 뭔가 재밌는 걸 찍었다는 말은 하지 않던가요? 후지코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쯤이었죠? 기요미짱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요? 아니면 그 사진을 찍었을 때요? 둘 다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내게 보여준 건 2달 전쯤이었고요. 기요미가 그 사진을 찍은 건 아마 작년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12월이라면 넉 달 전이군요. 아, 맞아.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12월 17일. 마음에 담고 있던 남자가 다른 여자애를 크리스마스 이브 파트너로 초대한 걸 알고 걔가 속이 뒤집혀서
혼자 드라이브나 갔다가 내친 김에 심령사진이라도 찍어보려고 했다고 말했거든요. 12월 17일 다마 공원 묘지. 그렇게 메모하고 구산하기는 고맙다며 클럽을 나왔다. 유가와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다. 그의 충고에 따라 나가의 기요미의 대출 상황 등을 새로 조사한 결과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요 2달 사이에 약 200만 엔의 대출금을 갚았다. 그 돈의 출처는 어디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가 이전부터 저금을 하는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수입을 얻었다는 것일까? 그 점에 대해 호소다니 다다오에게 물어봤더니 그의 입에서 또 신비주의 냄새가 풍기는 대답이 나왔다. 요즘 들어 사진에 푹 빠져있던 기요미는 심령사진을 찍으러 어떤 곳에 갔다가 우연히 엄청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그녀는 내겐 정말 행운의 사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호소다니는 그 사진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사이가 좋은 오다 후지코라면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사나기는 클럽 타투를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후지코 역시 그 중요한 행운의 사진은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클럽을 나선 뒤 구사나기는 데이토 대학으로 향했다. 서둘러 수사본부로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다. 살인 동기에 관해 좀 더 조사해보겠다는 구사나기의 의견을 과장은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수사본부는 사건 종료를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다른 수사관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았다. 12월 17일 다마 공원 묘지란 말이지. 구사나기의 말을 듣고 유가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재빨리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구사나기는 모니터의 뒤쪽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어서 화면을 볼 수는 없었다. 하기야 보인다 한들 유가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도 없을 것이다. 행운의 사진이란 게 무슨 뜻일까? 어떤 대단한 순간을 찍은 사진을 콘테스트 같은 데 보내서 입선이라도 했단 건가? 그래서 그 상금으로 빚을 갚았다든지.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는 코드숨을 쳤다. 나가의 기욤이라는 여성의 개성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야. 게다가 사진 콘테스트에 입선하는 정도로 200만 엔이나 되는 상금을 탈 리도 없고. 하긴 그래. 구사나기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 문제의 사진이 나가의 기요미의 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나?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유가와가 물었다. 아니,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어. 필름도 사진도. 그렇다면 그 사진이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겠군. 뭐야,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 분명 있어야 할 것이 사건을 경계로 없어지고 말았으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조금 놀라면서 구사나기는 유가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고양이와 집을 봐달라고 한 거에 대해선 뭐 하라는 게 없나? 유가와가 물었다. 조사해봤지. 몇 가지 묘한 점이 있긴 해. 구사나기가 수첩을 꺼내 펼쳤다. 우선 고양이 말인데 그 고양이 주인은 근처에서 서점을 하는 사람이야.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인데 고수기와는 낯익은 사이더라고. 그리고 고양이도 고수기를 잘 따랐고 고수기에게 고양이를 맡기게 된 건 부부가 아들과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 열흘간 캐나다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어. 아들이 캐나다 해외지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고 하더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참으로 부러운 이야기로군. 그리고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아무래도 고수기가 자진을 해서 그 고양이를 맡아주겠다고 말한 모양이야. 책방 주인은 세타가야에 있는 친척에게 맡길 예정이었는데 그가 자청하니까 기왕이면 가까운 곳이 좋겠다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이야.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랬군. 유가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은 사건 당일 고수기가 오사카에 취재를 나간 것만 말인데 그건
출판사에 요청에 따른 것이었어. 그러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갑작스런 취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전부터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고수기도 미리 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역시 그렇다면 유가와가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고양이와 취재가 연관성을 가지게 된 것은 고수기의 의도 때문이라는 거군. 그렇긴 하지. 근데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어. 그건 아주 간단해. 다른 사람에게 맡은 고양이를 두고서는 집을 비울 수가 없으니 자연히 사람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 볼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고양이도 맡았다. 그거야? 그 목적이? 당연히 고수기의 집에 있으면서 영을 목격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였겠지. 그러고 나서 유가와는 고개를 한번 저었다. 아니, 이 경우는 유령이라고 해야겠지만. 뭐야? 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보다 이걸 한번 봐. 유가와가 컴퓨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사나기가 유가와의 옆으로 갔다. 이게 뭔데? 신문 기사를 검색한 거야. 여기 이걸 읽어봐. 구사나기는 유가와가 가리킨 곳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몇 줄을 읽고는 흥분해버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사였다. 12월 18일 0시 45분경 후주시 땡땡 도로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주경찰서 소속 대원이 출동해보니 60대 남자가 차에 치여 사망해 있었다. 남자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즉사한 상태였다. 호주경찰서는 이 사고를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도로를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마 공원묘지 바로 옆에 있는 현장 도로는 밤이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다. 부산하기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거 장소와 날짜, 시각, 그 모든 것이 일치하지. 잠깐만, 그렇다면 나가의 기요미는 뺑소니 사고 순간을 찍었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것이 그녀에게는 행운의 사진이 된 것이고 유가와가 하려는 말의 의미를 구산하기도 할 수 있었다.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협박했다는 거로군. 그거라면 갑자기 200만엔이 생겼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유가와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그것이 이번 살인과 관련되었다고 한다면 뺑소니 범인은 고수기? 그건 아닐 거야. 만일 그렇다면 고수기가 자신을 협박하는 여자에게 사귀자고 덤빈 셈이 되겠지. 그럼 고수기가 아니라면 누구? 고수기의 가족? 아니면 연인이겠지. 유가바가 말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상대. 당연히 사랑하는 여자가 아닐까. 근데 고수기는 나가의 기요미를...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야 구산하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고수기가 기요미에게 접근한 것은 애당초 어떤 목적이 있어서였다. 근데 고수기의 방에서 연인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는데. 당연하겠지. 그런 건 사전에 모두 지워버렸을 테니까. 그런 건가? 라고 구산하기는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그 상대를 찾아내느냐는 건데. 역시 주변 인물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는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닐지도 몰라. 그 범위가 아주 좁으니까. 그래? 잊었나 구산하기. 고수기가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여자는 스포츠 선수뿐이라고 한 게 자네 아니었나? 그랬지. 그래도 여자 스포츠 선수가 어디 한둘인가. 그렇긴 해도 밤중에 차를 타고 그런 곳을 지날 만한 스포츠 선수는 그리 많지 않을 거야. 실업팀 선수는 회사가 끝난 후 늦게까지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 여기 어디 지도 같은 거 없나? 구산하기가 책장을 휘둘러보며 말했다. 최신 지도가 있지. 유가와가 재빨리 마우스를 조작했다. 구산하기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후주시 주변을 확대한 지도가 화면에 떠올랐다.
구산하기가 얼른 화면을 응시했다. 어이구, 후주도 꽤나 높네. 실업팀을 가진 회사도 많을 것 같은데. 게다가 그 여자가 다른 곳에서 와서 그저 후주를 통과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을 테고 말이야. 그저 통과만 하려고 했다면 다른 넓은 길을 택했을 거야. 그런 구석진 길을 일부러 지났다는 건 출발 지점이나 목적지가 이 부근 어디라는 얘기지. 그렇기야 하지만... 구산하기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눈이 조금 아파왔다. 손가락으로 눈두덩을 누르려는데 단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왜? 뭔가 있나? 유가화가 물었다. 구산하기는 화면 위에 한 점을 가리켰다. 이거 말이야. 그가 가리킨 것은 어떤 건물이었다. 아이스 마리나 프렌드. 아, 스케이트장. 그 외 올림픽 선수들은 영업시간이 끝나고 연습을 한다고 들었거든. 그렇지. 고수기 책장에 피겨 스케이트라고 적힌 파일도 있었지 아마.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5장 더블 엑셀에 들어가려는 마에다 센쇼의 동작을 보고 가나자와 요리코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른발을 휘둘러 올리며 점프. 회전의 그림이 아름답다. 그러나 착지할 때 균형이 약간 무너졌다. 요리코는 마이크에 입을 댔다. 스피드가 떨어져. 점프도 좀 약하고. 지시를 들었는지 센쇼의 스피드가 올라갔다. 콤비네이션 점프. 이번에는 멋지게 성공했다. 프렌드 아이스 클럽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함하여 20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학교 2학년인 마에다 센쇼는 각별한 존재였다. 요리코는 센쇼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세계 무대에 세우고 싶다.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등학교 코치가 다가와 말했다. 저 가나자와 선생님, 손님이 오셨어요. 아, 네. 이런 시간에 누가... 그게 경찰인 것 같아요. 경찰. 코치가 뒤편을 가리켰다. 입구에 코트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쪽 남자가 요리코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요리코는 가슴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형사의 이름은 구사나기와 마키다. 구사나기가 윗사람인 듯했다. 자판기가 늘어서 있는 휴게실에서 요리코는 그들과 마주 앉았다. 용건부터 말하겠습니다. 고스기 고이치 씨를 아시죠? 구사나기 형사가 물었다. 그 고스기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도요. 여기서 괜히 머뭇거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네, 조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죠? 그게 언제였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음 날일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놀라셨나요? 그야 물론. 그 충격 때문에 쉬셨습니까? 네. 사건 다음 날 일을 쉰 걸로 아는데요. 아까 사무국에서 들었습니다. 주임 코치인 선생님께서 쉬는 건 참 드문 일이라고 하더군요. 구산하기의 어투는 부드러웠지만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여기서 잘 견뎌야 한다고 요리코는 생각했다. 여기서 참아내지 못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만다. 몸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고스기 씨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지만 용의자 고스기와는 매우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딱히 취재도 없는데 이곳을 자주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마에다 센쇼를 주목하고 있어요. 딱히 나를 보러 온 건 아닙니다. 나리선 어투로 그녀가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이번 달 10일에서 11일에 걸쳐 심야에 일어났는데 이 클럽은 10일에 쉬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가나자와 요리코 씨는 어디 계셨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지만 구산하기 형사는 별것 아니라는 투로 말을 던졌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바깥에는 안 나가셨다는. 네. 그걸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사나기는 정감이 넘치는 눈길로 요리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무슨 일로 이러시는 거죠? 그날 내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바로 그 순간 구사나기 형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사건 당일 선생으로 보이는 분이 묘한 장소에서 목격되었어요. 용의자 고스기의 집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물론 목격자는 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가이 기요미라고 착각했지만 말입니다. 요리코의 가슴에서 아릿한 통증이 일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곳에... 얼굴 근육이 뒤틀리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그것이 용의자 고스기의 알리바이 공작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가이 기요미로 변장해서 그날 밤 1시경에 용의자의 집을 방문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는 없었어요. 거기에는 고스기에게 집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친구 야마시타 씨가 있었고 그 사람은 나가이 기요미를 잘 모릅니다. 당신이 나가이 기요미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마시타 씨가 고스기는 지금 집에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곳을 떠날 예정이었겠죠. 한편 그에 앞서 용의자 고스기 씨는 진짜 나가이 기요미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합니다. 그런 다음 밤 1시에 취재팀에 합류를 하죠. 그것이 성공했더라면 고스기 씨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겼을 테죠. 물론 경찰은 야마시타 씨에게 나가이 기요미 본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찾아온 것이 이 여자였느냐고 물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기억이란 묘하죠. 완전히 다른 차림이었다면 몰라도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 화장 방식이 비슷한 데다가 나이나 체격까지 엇비슷하면 야마시타 씨도 다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기억의 성격에 도박을 걸었던 거고요.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요리코는 있는 힘을 다해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요리코 씨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테죠. 구사나기가 말했다. 용의자 고스기 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1시 15분 그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통화 시간은 약 5분. 이제 말해보시죠. 그때 당신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화. 요리코는 그때의 전화음을 떠올렸다. 기록이 남을 것이므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요리코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뒷조사까지 충분히 했을 터인 형사들에게 어떤 해명이 가능하단 말인가. 게다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 사람만 범죄자로 만들어도 된단 말인가. 그러자 구사나기 형사가 툭 말을 던졌다. 계기는 역시 그 뺑소니였습니까? 요리코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구사나기 형사의 부드러운 눈길이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 벽이 무너졌다. 구사나기 형사의 말대로였다. 모든 것은 그 추운 날 밤에 일어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즈음 요리코의 머릿속에는 온통 슬럼프에 빠진 마에다 센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런 상념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가 0점 몇 초 늦어지고 말았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사람이 날아올랐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았다. 쓰러진 사람은 남자였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죽었다.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요리코는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미안해요. 난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그 말을 되뇌었다. 그 이후로 언젠가는 경찰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의식할 때마다 두려움의 무게가 늘어났다. 그러나 경찰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에 나가의 기욤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요리코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차에서 내리는 요리코의 모습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때 빛이 번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설마 카메라의 플래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확인할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다. 사진에는 자신이 입은 점퍼에 프린트된 스케이트 클럽 이름까지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어떻게 기욤이가 뺑소니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 자신을 찾아올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사진이었다. 기욤이가 말했다. 일단 1,000만 엔.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라고 하면서. 일단이라니, 그럼 그걸 받고도 또 협박하겠다는 말인가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때 가봐야 알겠지 뭐. 그만한 돈은 주고 싶어도 없다고 하자 할부도 가능하다고 했다. 좀 서둘러줘. 나 카드론 때문에 지금 무척 고생하고 있거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투정처럼 들리기도 하는 말투였다. 다음날 요리코는 은행 예금에서 200만 엔을 인출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나머지 돈이 마련되면 또 연락해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내가 찾아올 거야. 돈다발을 핸드백에 넣으며 기욤이가 말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평생 끌려다녀야 할 거야. 고민하던 끝에 요리코는 고스기에게 의논했다. 그와는 1년 전부터 특별한 관계였다. 다만 그 관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뺑소니와 협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앞에 두고 고수기는 고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좋아. 내가 어떻게든 해보지. 그 한마디에 요리코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고수기가 하려는 행동은 너무도 무모했다. 기욤이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은 다음 뺑소니와 관련된 증거품을 빼앗겠다는 계획이었다. 여자 경험이 전무한 그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기욤이에게서 독촉 전화가 왔다. 그날 중으로 최소한 100만 엔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 사진을 경찰에 보내겠다고 했다. 최종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고숙이었다. 이 세상에서 지울 수밖에 없어. 하고 고숙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될까? 잘 될 거야. 난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 고숙이가 세운 계획은 복잡하게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 요리코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기욤이로 변장하고 고숙이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괜찮아. 집을 봐줄 야마시타라는 친구가 신경이 꽤나 둔하니까. 자기와 기욤이는 키도 비슷해서 옷이나 머리 스타일만 잘 맞추면 아마 간단히 속을 거야. 머리 스타일과 옷. 그 여자의 이미지 컬러는 노랑이야. 레몬 빛깔의 노란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든 야마시타가 본 여자가 기욤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만일 죽을 때의 옷차림하고 다르면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까? 기욤이는 집에서 자살을 하는 거야. 직장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고 생각하겠지. 만에 하나 다른 색깔의 정장 같은 걸 입고 있다면 내가 노란 옷으로 갈아입히면 그만이야. 야마시타를 만나서는 가능한 한 심각한 표정으로 대출금 문제로 고수기와 의논을 하고 싶어 왔다고 말하기로 했다. 고수기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동시에 기욤이의 자살을 그럴듯하게 꾸며놓는 것이었다. 자살을 위장한 살해 계획은 듣기에도 아슬아슬했다. 기욤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에테르를 흡입하게 해서 기절시킨다.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뺑소니의 증거품을 찾아낸 다음 그녀의 손목을 그어 욕조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었다. 위험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고수기는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상 요리코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애당초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의 밤이 되었다. 택시를 타고 고스기네 집 가까이로 간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새벽 1시 조금 전이었다. 그녀가 현관벨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야마시타. 잠들었어?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 요리코는 순간 놀랐다.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라면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그 순간 실내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요리코는 창가에 서서 안을 엿보려 했다. 도대체 저 안에 누가 있는 걸까? 그때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상대가 소리쳤다. 귀요미! 상대는 나가의 귀요미를 알고 있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그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길가로 뛰어나와 몸을 구부리는데 귀요미! 아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다. 고스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였다. 미안해. 일이 좀 틀어지고 말았어. 그의 목소리가 깊은 우물 밑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어두웠다. 못한 거야? 아니, 했어. 조금 틈을 두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귀요미를 죽였어. 그럼... 자살로 위장하진 못했어. 도중에 눈을 뜨고 버둥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만 목을 졸랐어. 그러면... 그렇지만 괜찮아. 그 증거품을 찾았으니까. 찾아서 바로 처분해버렸어. 손목의 상처도 이전에 난 것처럼 위장해뒀고. 요리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기 쪽은 어때? 그게... 요리코는 사정을 설명했다. 두 명이 집에 있을 거라는 상황을 고스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군.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어떻게 될까 우리?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제6장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지. 긴 이야기를 끝내고 구산하기는 의자 위에서 몸을 쭉 폈다. 거의 자네가 추리한 그대로였어.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딱히 어려운 추리는 아니었어.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가면 누구든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게 재미도 없다는 표정으로 유가와는 커피를 마셨다. 아유, 아무튼 재수 없다니까. 그나저나 어떻게 유령의 정체가 공범자라는 것을 알았어? 그거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간단한 추리겠지. 죽은 여자가 다른 장소에서 목격되었으니 거기에 어떤 트릭이 사용되었다는 건 분명하지 않나. 그래서 난 그게 무엇을 위한 트릭인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알리바이를 위한 트릭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여자 공범자가 필요해. 보숙이라는 남자 주위에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는데 자넨 어떻게 그렇게 확신한 거야? 물론 주저없이 확신한 건 아니야. 그래서 구선하기 자네에게 고숙이의 집을 살펴보고 싶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친밀한 여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지. 그 집에 가보고? 여자라곤 비슷한 냄새도 찾을 수가 없던데. 도대체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자 유가은은 빙긋 웃으며 소음이라고 대답했다. 소음? 그건 또 뭔데? 그때 고수기의 집 스테레오에 볼륨 다이얼을 돌렸을 때 잡음이 났잖아. 그랬지. 근데 뭐 스테레오야 오래되면 그런 소음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문제는 바로 그거야. 고수기의 스테레오는 최근에 구입한 신형이었거든. 그런데 왜 소음이 나느냐? 그 소음은 실리콘 화합물 때문이야. 볼륨 다이얼에 칠해진 윤활유가 공기 중에 떠도는 실리콘 밀입자와 결합해서 그런 소음을 만들어내거든. 아이고, 실리콘 밀입자.
자네 박학다식한 건 다 알겠고, 그러니까 그거랑 여자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구산아기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음향기기 회사에서 묘한 데이터를 하나 얻었다고 하더군. 다른 어떤 장소보다 러브 호텔의 납품한 스테레오에서 소음이 좀 더 빨리 난다고. 그래서 유수의 연구자들이 그 원인을 열심히 조사했지.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 소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여자가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였어. 그 속에 포함된 실리콘이 스테레오 기기 안에 침입하기 때문이라더군. 헤어스프레이. 구산아기는 유가와가 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아, 그래서 자네가 고수기의 머리 스타일을 물었던 거야? 그렇지. 스포츠형이라면 헤어스프레이 따윈 필요 없을 테니까. 유가와가 빙긋 웃으며 커피잔을 들어올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야, 여자의 흔적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나저나 그 가련한 범인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 유가와의 물음에 구산아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뭐, 매일 밤 자신들이 죽인 원혼에게 시달리고 있을 테지. 망령은 범죄자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니까. 구산아기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유가와는 창의 커튼을 활짝 열었다.